안녕하십니까. 석간경제브리핑입니다. 2026년 1월 23일 금요일 저녁,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또 한 번 역사를 썼습니다. 코스피가 4,990선에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5020일까지 치솟으며 5000피 시대를 열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박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역사적인 하루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승세 속에서도 엇갈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주들은 카카오페이가 29.89% 급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했고, 네이버도 8.35% 올랐지만 현대차는 마이너스 3.59% 하락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극명한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5,000포인트를 돌파한 코스피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과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4,990.07로 0.76%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993.93으로 2.43%나 급등했습니다. 박 교수님 장중에는 5,020일까지 올랐다가 조금 내려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전 10판시경 코스피가 5021.34를 찍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상의 기록이 아닙니다. 3천선을 돌파하는데 3년 반이 걸렸고 4천선 돌파는 불과 4개월 만에 이뤄졌는데 이제 5천선까지 온 겁니다. 상승 속도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상승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게 과열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을 보면 단순한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코스닥이 2.43%나 급등한 건 기술주와 중소형주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주들의 폭발적인 상승은 새로운 테마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방증이죠.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천스닥 시대가 열리면 이건 단순히 지수 상승이 아니라 한국 증시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네, 천스닥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지금 코스닥이 993.93이니까 정말 코앞이네요. 그런데 장 막판에 조금 밀린 이유는 뭡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죠. 5천선을 돌파하면서 단기 수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5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히려 외국인이 6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떠받쳤다는 게 중요합니다. 글로벌 자금이 한국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주도한 종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가상자산 관련주들입니다. 카카오페이가 67,800원으로 29.89% 급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했고, 네이버도 26만 6천원으로 8.35% 올랐습니다. 박 교수님, 왜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나온 겁니까?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촉매가 됐습니다. 특히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장이 들썩였죠. 지금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실명 계좌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 규제가 완화되면 새로운 거래소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기존 플레이어들도 사업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가 왜 특히 더 주목받는 겁니까? 카카오페이는 카카오 생태계 내에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큽니다. 이미 3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 기반을 갖고 있고 간편 결제 시스템과 가상자산을 연계하면 시너지가 엄청나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페이와 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건 이런 기대감이 폭발한 겁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대형주들은 어땠습니까? 삼성전자는 15만 2,100원으로 마이너스 0.13% 소폭 하락했고, 현대차는 51만 원으로 마이너스 3.59%나 떨어졌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외국인들이 5,000포인트 돌파를 주도하면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오히려 매도했다는 겁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이 두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들을 집중 매수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개별 종목 선택은 매우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4.15%나 급등한 것과 대조적인데요. 맞습니다. 테슬라가 449.36달러로 4.15% 급등한 건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대차는 노조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종목픽 기사를 보면 현대차가 테슬라급 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노조 문제가 브레이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전기차 전환 시기에 노조가 생산 유연성을 제약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어땠습니까? 76만 7천 원으로 1.59% 올랐는데요. SK하이닉스는 HBM 수요 증가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0.83% 상승하며 184.84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건 AI 칩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신호입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동반 상승한 거죠. 다만 삼성전자가 주춤한 건 HBM 시장에서 아직 SK하이닉스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배터리주들은 어땠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41만 2천 원으로 마이너스 1.1% 하락했고, 삼성 SDI도 37만 3천 원으로 마이너스 2.99% 떨어졌습니다. 배터리주들은 최근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여전하고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도 부담이죠. 다만 한경 유레카 포커스에서 삼성 SDI를 AI가 선택한 종목으로 꼽았는데 이건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회복되고 ESS 수요가 증가하면 반등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지금은 매수 타이밍을 저울질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469.49원으로 0.32% 올랐습니다. 여전히 1,400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는데 박 교수님 정부가 구두 개입을 계속하고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국 경제 기사를 보면 지난 12번의 구두 개입 사례를 분석했는데 평균적으로 구두 개입 후 이틀 정도는 환율이 안정되지만 일주일 후에는 다시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왜 그러냐? 근본적인 요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요인이라면 뭡니까? 첫째, 미국 금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달러 자산의 매력이 크다는 뜻입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입니다. 한국 경제 기사에 보면 동맹국을 무시하는 트럼프가 신경 쓰는 건 월가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트럼프는 관세 정책이나 통상 압박을 할 때 동맹국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럼 환율이 언제쯤 꺾일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입니다. 현재 시장은 올해 상반기 중 한두 차례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되면 달러 강세가 꺾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내수 경기를 고려하면 쉽지 않은 선택이죠. 셋째, 정부가 실제 시장 개입에 나서는 겁니다. 구두 개입이 아니라 외환 보유액을 동원해서 직접 시장에 개입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환율이 높으면 수출 기업들한테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복잡합니다. 원화 약세가 수출 경쟁력을 높여주는 건 맞지만 동시에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제조 원가도 증가합니다.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산업은 해외에서 장비와 소재를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이 양날의 검입니다. 게다가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손을 우려해서 한국 주식을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환율 안정이 중요합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볼까요? 어젯밤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6,913.35로 0.55%, 나스닥이 23,436.02로 0.91%, 다우존스가 49,384.01로 0.63% 올랐습니다. 박 교수님, 미국 시장이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미국 시장은 지금 두 가지 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고 AI 관련 기술주들의 성장 기대감이 여전히 큽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죠. 다른 한쪽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과 금리 인하 지연 우려가 있습니다. VIX 지수가 15.64로 마이너스 7.46% 하락한 건 시장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인데 이건 투자자들이 당분간 큰 악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테슬라가 4.15%나 급등한 게 눈에 띄는데요. 테슬라는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자동차 인도량과 수익성이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회복되고 있다는 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죠.
일론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시점을 올해 하반기로 제시한 것도 주가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테슬라 주가가 449달러 수준이면 이미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인데 여기서 추가 상승하려면 실제로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고 로보택시 사업이 본격화되어야 합니다. 애플은 0.28% 소폭 상승에 그쳤는데요. 애플은 248.35달러를 기록했는데 최근 아이폰 판매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제한됐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화웨이 같은 현지 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도 예전만 못합니다. 다만 애플이 AI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운영체제를 출시할 예정이라서 이게 실제로 구현되면 반등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TSMC는 어땠습니까? TSMC는 327.37달러로 0.38% 상승했습니다. TSMC는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 강자인데 최근 3나노 공정 수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애플의 주문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도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됩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대만 해협 긴장이 고조되면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이슈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코스피가 5천선을 돌파했는데 이게 단순히 숫자 하나 올라간 게 아니라 한국 증시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한국경제 보도를 보면 글로벌 IB들이 K증시의 뉴노멜이 시작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목표치를 6천까지 제시했고 모건 스탠리도 올해 말 5,500 이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목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주주 환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저평가가 해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AI 수요 증가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외국인 자금 유입입니다.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시아 투자 자금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외신 평가가 엇갈린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한국 경제 기사를 보면 외신들의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가 나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 증시의 상승이 펀더멘털보다는 유동성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재벌 기업들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와 낮은 배당 성향이 여전히 문제라는 겁니다. 또 북한 리스크나 한반도 지정학적 불안정성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경계하는 요인입니다. 그럼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코스피가 6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조건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 코스피 PEI 13배 수준인데 이건 역사적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실적이 예상대로 나와줘야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둘째, 반도체 업황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30% 이상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인데 이들의 실적이 꺾이면 지수도 조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글로벌 경제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거나 중국 경제가 급격히 둔화되면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조정을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국 경제 기사를 보면 지금이라도 빚내서 들어가야 할까요? 라는 투자자들의 고민이 나옵니다. 제 답은 명확합니다.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열시오. 지금 시장이 좋다고 해서 레버리지를 쓰면 조정이 왔을 때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대신 분할 매수 전략을 쓰열시오. 예를 들어 투자 자금이 1,000만 원 있다면 이걸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200만 원씩 5번에 나눠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가 조정받을 때도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종목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양극화 장세입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가상자산 관련주들은 폭등했지만 전통 제조업 중에는 하락한 종목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테마주에 단기 투자하는 겁니다. 가상자산, AI, 로봇 같은 테마는 변동성이 크지만 수익률도 높습니다. 다만 손절 라인을 명확히 정해놓고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같은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배당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엠블록 레터 기사를 보면 금융위의 2일 거래소 2일 은행 완화 검토에 대해 그 속내는? 이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금융위의 이번 움직임에는 여러 배경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이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의도가 큽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고 일본과 싱가포르도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규제를 고수하면 자본과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겁니다. 조각투자 거래소인가 문제도 있던데요. 공정위 패싱 논란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금융위가 조각투자 거래소 인가를 추진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없이 진행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조각투자는 부동산이나 예술품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서 거래하는 건데 이게 자칫 불공정 거래나 시세 조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거래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면 규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습니까? 오늘 89,540.48달러로 0.09% 소폭 상승했는데요. 비트코인은 8만 달러에서 9만 달러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지만 동시에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면서 등락을 반복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변동성이 예전보다 줄었다는 점입니다. 2021년에는 하루에 10%씩 오르내리는 게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2, 3% 내외로 안정됐습니다. 이건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뭡니까? 세 가지를 명심하여시오. 첫째, 절대 전 재산을 넣지 마여시오. 가상자산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자산입니다.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거래소 선택을 신중히 하여시오. 실명 계좌가 확보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같은 곳을 이용하고 검증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는 피하여시오. 셋째, 세금을 고려하여시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수익이 나면 세금까지 계산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원자재 시장을 볼까요? 금 가격이 4,958.6달러로 1.01% 상승했고 원유는 59.73달러로 0.62% 올랐습니다. 박 교수님, 금 가격이 4,900달러를 넘어섰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금 가격이 온스당 거의 5,0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는 건 투자자들이 여전히 불확실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금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증가가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인민은행이 작년부터 금 보유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이건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원유 가격은 어떻습니까? 59달러 수준이면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맞습니다. WTI 원유가 배럴당 59.73달러면 중간 수준입니다. 최근 OPEC 플러스가 감산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동시에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이 증가하고 있어서 가격 상승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경제 둔화로 원유 수요가 예상보다 약하다는 점도 가격을 억제하는 요인입니다. 다만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언제든 가격이 급등할 수 있어서 주시가 필요합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어떻습니까? 10년물 수익률이 4.25%로 마이너스 0.09% 소폭 하락했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준 의장이 최근 발언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인 2%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올해 2분기나 3분기에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확신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경제 기사를 보면 동맹국을 무시하는 트럼프가 신경 쓰는 건 월갑뿐이라는 표현이 있던데요. 이게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동맹국에도 무역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즉각 정책을 수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월가의 지지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트럼프의 특성을 이해하고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주주환원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 주요 일정을 살펴볼까요? 박 교수님,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이벤트가 있습니까?
다음 주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집중됩니다. 월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 화요일에 메타와 테슬라, 수요일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 합계가 10조 달러가 넘는데 실적이 예상을 벗어나면 글로벌 증시가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AI 투자 계획과 수익성이 초점이 될 겁니다. 시장은 이들이 AI에 얼마나 투자하고 그게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까? 수요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시장은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지만 총재의 발언에서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과 물가에 대한 언급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또 목요일에는 12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됩니다. 내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다음 주에 주의해야 할 점은 뭡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적 발표 전후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단기 매매는 신중하게 하여시오. 특히 레버리지 상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가상자산 관련주들의 급등에 혹해서 고점에 진입하지 마시오.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배당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결산 법인들의 배당 기준일이 12월 말이었으니 2월 말이나 3월 초에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미리 체크해 두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섹터별로는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가상자산과 AI 관련주들이 계속 주목받을 겁니다. 다만 변동성이 크니까 분할 매수 전략을 쓰여시오. 중기적으로는 반도체와 배터리주들을 주목하여시오. 반도체는 HBM 수요 증가가 지속되고 배터리는 전기차 시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바이오와 헬스케어 섹터를 추천합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 분야의 성장은 구조적인 트렌드입니다. 한국경제 기사를 보면 주식 초고수는 지금이라는 코너에서 현대차이우비를 순매수 1위로 꼽았던데요. 네, 이건 흥미로운 전략입니다. 현대차이 우비는 현대차의 우선주인데 보통주 대비 30% 이상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의결권이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배당은 보통주보다 1%포인트 더 받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51만 원인데 현대차 유비는 3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고 배당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매력적입니다. 다만 유동성이 낮아서 매매가 쉽지 않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미래에셋 둔용이 타이가그룹, 주 ETF 3종의 명칭을 변경한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이건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그룹주 ETF들의 이름이 비슷해서 투자자들이 헷갈려 했는데 이번에 명칭을 좀 더 명확하게 바꾼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주, 현대차그룹주, SK그룹주처럼 어느 그룹에 투자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ETF 투자자들은 이런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이 투자한 상품이 어떻게 바뀌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한국경제 주간 딜리버리 기사를 보면 세대 교체를 앞둔 기업들이 승계 대신 매각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던데요. 이것도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가족 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전문 경영인에게 매각하거나 사모펀드에 파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상속세 부담이 크고 자녀들이 경영에 관심이 없거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해서 현금화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각 과정에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이하게 움직인 종목들도 살펴볼까요? 휴리 로봇이 마이너스 28.93% 폭락했고 현대모백스도 마이너스 27.62% 급락했습니다. 박 교수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두 종목은 최근 로봇 테마로 급등했던 종목들입니다. 휴리 로봇은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난주까지 AI 로봇 테마로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무백스도 물류자동화 로봇으로 주목받았고요. 그런데 오늘 급락한 건 전형적인 테마주 조정입니다. 실적이나 펀더멘털 개선 없이 테마만으로 오른 종목들은 언젠가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던 겁니다.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받겠네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 기사를 보면 지금이라도 빚내서 들어가야 할까요? 라며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테마주에 빚내서 투자했다가 이렇게 폭락하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테마주는 단기 매매용이지 장기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면 과감하게 실현하고 손실이 나면 빨리 손절해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다가는 오늘 같은 폭락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증권주들은 좋았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오늘만 22% 올랐다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네, 증권주들이 격포제를 받았습니다. 첫째, 코스피가 5천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증권사들은 거래대금이 늘어날수록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니까 직접적인 수혜를 봅니다. 둘째,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완화로 증권사들이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미 일부 증권사들은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향후 거래 중개까지 할 수 있게 되면 새로운 수익원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어떤 증권사들이 유망합니까? 대형 증권사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이 가상자산 사업 준비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는 한국금융지주 계열사들이 주목받고 있고요. 다만 증권주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니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한국경제 기사를 보니까 미국 증시에 상장했는데 왜 못 파나요? 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던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최근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상장 한국 기업 주식을 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쿠팡이나 크래프톤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국내 증권사를 통해 이 주식들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팔 때 발생합니다. 미국 시장 시간에만 거래가 가능하고 환전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고 세금 처리도 복잡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까? 첫째, 거래 시간입니다. 미국 증시는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30분부터 새벽 6시까지 열리는데 이 시간에만 매도가 가능합니다. 급하게 팔아야 하는데 시간이 안 맞으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환율 리스크입니다. 달러로 투자했다가 원화로 환전할 때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이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세금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2%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걸 계산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뭡니까? 분산 투자 때문입니다. 한국 시장에만 투자하면 한국 경제나 정치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 분산 투자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한국에는 없는 산업이나 기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은 한국에 없으니까 이런 기업의 성장에 참여하려면 해외 주식을 사야 합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박 교수님, 오늘 코스피가 5천선을 돌파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했는데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렸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시장이 좋을 때일수록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라는 워런 버핏의 말을 기억하열시오. 지금은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열시오. 둘째,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분산하열시오. 셋째, 손절 라인을 명확히 정하고 지키열시오. 넷째, 테마주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우량주에 투자하열시오. 다섯째,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열시오.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3년, 5년 후를 내다보며 투자하열시오. 코스피가 6천까지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조정도 있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악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투자자가 결국 성공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현명한 투자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4,990.07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코스닥도 993.93으로 10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지만 일부 테마주들은 급락하는 등 양극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집중되고 국내에서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립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토요일이라 증시가 쉬어갑니다. 주말 동안 한 주를 되돌아보고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차분히 점검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간 경제브리핑 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열시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